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사연이라는 걸 보내보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참으로 길고 어두운 터널 같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되고 나서도 맘 놓고 밝게 웃어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답니다. 오직 저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난 걸 빼면 항상 소가리를 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온 제게 최근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찾아왔어요. 포기하지 않고 어찌저찌 살아가다 보니 저한테도 이런 일이 찾아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랍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한 일인데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이 행복을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3살 되던 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저는 맡아줄 사람 하나 없이 고아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해요. 고아원으로 들어왔을 때의 기억은 지금은 잘 나지 않지만 그 사실을 몰랐을 땐 성장하는 동안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돌보기 싫어서 버린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못난 딸이어서 이곳에 맡기고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조금 더 자라면서 고아원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양부모를 만나 새로운 가정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언젠간 좋은 집에 입양 갈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고아원에서 지내는 것도 좋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온기를 느끼고 사랑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또 어릴 때에는 가족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기에 가족에 대한 갈증이 가슴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외롭지 않고 고아원에서 잘 지낼 수 있었던 건 거기 계시는 원장님과 다른 선생님들 덕분이었어요. 선생님들은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생일 때마다 작은 선물을 마련해 주시고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파티도 열어주셨거든요. 친구들과는 날마다 놀이터에서 뛰어놀거나 방 안에서 책을 읽으면서 마치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7살이 되던 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제게 찾아왔어요. 바로 저를 입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찾아온 것이었죠. 우연히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왔다가 얘를 보게 됐는데 어찌나 눈에 밟히던지 일주일 정도를 남편이랑 상의하고 찾아왔어요. 얘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야겠다 하고요. 원래 저희가 둘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안 들어서서 입양도 생각을 해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까지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닌데 이 아이가 어지간히도 마음에 들었나 봐요. 집에 초등학생 딸이 한 명 있는데 성격이 착하고 배려심도 깊어서 분명 이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잘해줄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나한테도 가족이라는 게 생기는구나.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함께 놀고 손도 잡고 같이 밥도 먹고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누릴 수 있겠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모두의 축하를 받으면서 두 분에게 입양되었고 정들었던 고아원을 떠나게 됐어요. 이곳을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쉽기도 했지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님을 만난 뒤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작은 기대들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양어머니는 아침부터 밤까지 저더러 집안일을 하라고 닥달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로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의 먼지를 털어대는 것이 저의 하루 일상이 되었어요. 고아원에서 제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말하던 그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죠. 행동을 조금이라도 굼뜨게 하면 곧바로 언성을 높였고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는 일도 거의 없었으며 나중엔 얼굴이든 몸이든 상관없이 제게 손을 대기도 했어요. 양아버지도 그리고 양언니도 양어머니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제겐 지옥불을 걷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작은 방에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입양이 되고 가족이 생기면 정말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난방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창고방에서 지내느니 차라리 고아원 생활이 낫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말 다 한 거죠. 그렇게 집에 온 지 1년이 지나고 학교에 들어갔지만 틈만 나면 양부모님과 양언니가 심술을 부리는 탓에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너 글은 제대로 읽을 줄 아니? 숫자는 제대로 셀 줄 알고? 솔직히 나는 네가 학교 가는 거 다 낭비라고 생각한다. 말도 제대로 안 듣는데 학교는 다녀서 뭐해? 말도 안 통하니 담임 선생님한테도 이런 식으로 막대먹게 행동하겠지. 엄마 말이 맞아. 저런 애는 학교 다니게 놔둬봤자지. 엄마, 그냥 오늘은 학교 보내지 말고 하루 종일 방 안에 있게 해. 밥도 주지 말고. 그래야 아주 정신을 번쩍 차리지. 엄마, 저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 가게 해주세요. 시끄러. 집안일 제대로 안 한 벌이야. 오늘은 해 질 때까지 이 방 안에서 무릎 꿇고 반성하고 있어. 밥 먹을 생각 하지도 말고. 울며 불며 싹싹 빌어봐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출석을 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연락이라도 올라치면 제가 아파서 학교를 보낼 수 없었다는 식으로 거짓말로 둘러대곤 했죠.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힘들었고 몸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감추기 위해 여름에도 긴 소매 옷만 골라서 입어야 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니 해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 제게 다가와 무슨 일이 있느냐고 여쭤보셨지만 저는 혹시라도 양부모님이 제게 보복이라도 할까 두려워 솔직하게 모든 일들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같은 상황들이 거의 매일 반복되다 보니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어떻게든 이 집에서 벗어나는 것뿐이었어요. 성인이 되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성인이 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웃기게도 양부모님은 주변 사람들에겐 저를 사랑으로 키우면서 잘 돌보고 있다는 식으로 아주 가증스럽게 행동했어요.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게 우리 작은 애 입양한 거잖아. 어쩜 저런 애가 다 있는지 몰라. 공부도 잘하고 싹싹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거둬 키운 보람이 있다니까. 아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남의 자식 입양해서 제 자식처럼 키우는 거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해. 아유,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우리 둘 다 원해서 한 일인데 뭐. 예진아, 배고프지? 엄마가 이따가 손님들 가시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양어머니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른이 되면 저 모습을 안 보고 살 수 있다. 그거 하나로 이를 악물고 버티고 또 버텼어요. 어떻게 해서든 견뎌내서 내 스스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찾아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딱 20살이 되던 해, 보따리에 옷 몇 벌과 제가 쓰던 물건들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양부모님, 그리고 양언니에게 말도 하지 않고 말이죠. 가족들 몰래 새벽에 집을 나섰는데 차갑게 훅 끼치는 공기가 되려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숨을 좀 쉬고 살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당장에 갈 곳이 없었던 저는 주변을 전전하다 무보증으로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원룸 하나를 얻어 생활을 시작했어요. 보증금이 없는 집이었기에 집 상태는 곰팡이가 피고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래도 가족 같지도 않은 사람들과 한 지붕 아래서 사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있는 거라곤 침대와 옷장이 전부였지만 이런 환경이라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홀로 서기를 시작한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취업을 하기보다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경험을 쌓았어요. 일을 해도 월세를 감당하기에 빠듯했고 밥값을 아끼겠다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적어도 집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마음 편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던 저는 20대 후반에 접어들었을 무렵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푸근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게 잘해주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3년을 넘는 시간 동안 잘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남편은 저의 이야기를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들어주면서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나한테 그 이야기를 털어놓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을 텐데 먼저 이야기를 꺼내줘서 고마워. 있잖아. 사실 나도 당신이랑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랑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부모님은 항상 바쁘단 이유로 날 방치하셨어. 그리고 내가 10살이 되었을 때쯤 이혼을 하셨지. 어머니가 나를 맞지 않으시겠다고 해서 억지로 아버지와 살게 됐고. 그런데 두 분이서 이혼을 하시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한 거야. 내가 그 살얼음 같은 분위기에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아버지랑은 20살 때까지 같이 살았어. 한 지붕 아래서 남처럼.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씩 이유 모를 우울이 튀어나오고 묘하게 위축되어 있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구김살 하나 없이 밝기만 한 사람이었거든요.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놀랍기도 했고 또 동질감 같은 것도 들었어요. 서로 같이 살면서 받은 상처들을 보듬고 살 수 있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부모님 허락이나 결혼식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올리고 살자고 결정하게 됐어요. 이런 이유로 양부모와 만나거나 얽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고 남편도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아 했거든요. 그리고 둘 다 유년 시절이 불행했기에 저희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줄 자신이 없어 아이는 낳지 말고 둘이서 즐겁게 평생 신혼처럼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남편과 저는 제가 살던 작은 투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둘 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서로를 의지하면서 행복할 날만 남았구나. 지난날 겪었던 고통의 보상을 이제야 받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건 생각처럼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한 지 딱 5년 차가 되던 어느 날 남편이랑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요란하게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뭐지 싶은 마음에 인터폰을 들여다봤는데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나중엔 문을 부술 듯이 쾅쾅 두들기는 겁니다. 택배는 항상 문 앞에 두고 가는데 대체 누구지?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을 연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양부모님과 양언니였습니다. 야, 우리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치? 집 나가 살더니 아주 신수가 훤해졌네. 살도 찌고 얼굴이 쫙 폈어. 곰팡이 득실득실하고 시도 때도 없이 물 터지는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궁상이나 떨며 살 줄 알았더니 그래도 나름 집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걸 보니 주둥이에 풀칠하고 살 능력은 되나 보네. 집안 식구 중 그 누구에게도 제가 이곳에 산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너무도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으니 양부모님과 양언니는 막무가내로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남편도 제법 당황스러운 듯 보였죠. 양부모님들은 집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여기는 벽지가 너무 칙칙해 보여서 별로고 바닥은 대리석 바닥이 아니어서 별로라며 헛소리를 남발하기 시작했어요. 양언니는 마치 제 집처럼 거실에 있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저와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짜증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별안간 연락도 없이 생판 남처럼 살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하다니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건데요? 너희 언니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너랑 어떤 남자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걸 보고 뒤를 밟았댄다. 그래서 집 위치도 파악했고 혹시나 싶어 알아봤지. 20살 때 그렇게 집 나간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주 전입신고도 야무지게 하고 돌아다니고, 응? 가족들한테 말도 안 하고 혼인신고까지 했더라. 예, 우리가 아무리 남처럼 살았다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가족이야. 결혼을 했는데 가족한테까지 안 알리는 건 너무 상도덕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우리가 진작에 너한테 관심을 좀 가져줬어야 하는 건데 이건 다 우리 탓이다. 우리가 좋은 부모였다면 네가 우리 몰래 결혼을 하고 숨어 살 일은 없었겠지. 거기 자네가 우리 예진이 남편 되는 사람인가? 네, 맞습니다. 최수호라고 합니다. 보아하니 허우대는 멀쩡해 보이고 직장은 어디 다니나? 연봉은 어느 정도 받고 자네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신가? 남편은 양아버지의 터무니없는 질문에도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씩 대답을 해나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저한테 어떻게 행동을 해왔는데 저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다니 정말 제정신인가 싶었죠. 지금 남의 집에 갑자기 쳐들어와선 대체 뭐들 하시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나가주세요.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싫으니까 제발 나가달라고요. 세상에, 제 부모한테 하는 행동 좀 봐. 야, 화는 우리가 내야 하는 거 아니냐? 피땀 흘려 키운 딸내미가 10년 넘게 연락도 없다가 부모한테 말도 없이 혼인신고라고 남자랑 같이 산다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한번 찾아와 볼 수도 있는 거지. 네 엄마 말이 맞다.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멋대로 살면 되겠냐? 점점 서로를 향한 언성은 높아졌고 남편은 이 상황을 중지하기 위해 저와 양부모님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양어머니는 사위 덕 보고 살긴 글러먹었다며 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기에 내가 말년에 이런 꼴이나 당하며 살아야 하는 거냐며 중얼거리더군요. 양언니도 옆에서 양어머니의 의견이 맞단 식으로 동조를 하고 있었고 말이죠. 저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날 지독히 괴롭히고 학교도 못 가게 한 게 잘 키워준 거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정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발악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의 언쟁은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감정 낭비일 것 같아 차오르는 화를 꾹 눌렀습니다. 좋은 말로 이야기할 때 세 사람 다 우리 집에서 나가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지만 우리 사이 가족의 연은 제가 20살 때 집을 나가던 그 순간부터 끝이었어요. 아까 사위덕 보고 살긴 글러먹었다고 하셨죠? 네, 그 덕 같은 거 돌아가시기 전까지 볼 일 없을 테니까 제발 다들 나가줘요. 이게 어디서 끝이라는 말을 함부로 짓거려. 오갈 데 없는 불쌍한 거 큰맘 먹고 거둬들였더니 키워주는 애를 배로 갚지는 못할 망정 원수로 갚아?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는 말이 딱 맞다니까. 네, 맞아요. 제가 그 검은 머리 짐승이니까 제발 더 이상 짐승이랑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제발! 결국 말다툼은 서로 밀치고 엉겨붙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양언니는 뒤에서 저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양부모님을 응원하고 있었고 남편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아보려 몸으로 열심히 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양아버지가 남편보다 조금 더 키가 컸고 덩치가 컸기에 양아버지를 막기에 남편의 힘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때 양어머니가 제 어깨를 세차게 밀었고 서로 몸이 뒤엉키다가 제가 뒤로 넘어지면서 거실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고 말았어요. 통증보단 귀가 멍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순간 시야가 새하얗게 번쩍하고 사라지면서 이후로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 같았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떴을 때 조금은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소독용 알코올 향이 나는 걸로 봐선 병원에 와 있는 듯 했어요. 바로 옆에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곧바로 의사 선생님을 불러왔습니다. 환자분, 여긴 병원이고요. 남편분이 119 신고하셔서 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오셨어요. 상황은 정확히 기억하세요? 네. 그런데 머리가 엄청 아프네요. 머리 겉 피부가 조금 찢어지셔서 몇 반을 꿰맸고요. CT 촬영이랑 MRI까지 다 촬영했는데 다행히 뇌나 두개골 같은 곳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바로 퇴원은 불가능하세요. 이게 머리 쪽을 다치신 거다 보니까 뒤늦게라도 뇌진탕이나 뇌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며칠 정도는 두고 보셔야 합니다. 뇌 쪽 질환이 원래 늦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나중에 수액 다 맞으시고 입원 수속 밟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생명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 그것 하나만으로 참 다행이었습니다. 남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응급실에 누워서 수액을 맞고 있는 동안 응급실에 있는 모두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간호사분들은 대놓고 제게 노골적인 시선을 던지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어요. 처음엔 제 상황을 유추하고 딱해 보여서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넘겼는데 점점 노골적인 시선이 느껴져서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저기요, 간호사 선생님,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저 쳐다보세요? 제가 어지간하면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서요. 죄송해요, 환자분. 그게 아니라. 지금 사과받자고 이야기 꺼낸 줄 알아요? 환자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고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야기나 좀 들어봅시다.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혹시 병원장님 가족분이 아니신가 해서요. 저희 병원장님이랑 너무 닮으신 것 같아서요. 병원장님이 원래 가족 사진을 가지고 다니시긴 하는데 불쾌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들은 소리 중 가장 터무니없는 소리였습니다. 세상에 병원장의 가족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 것도 참 웃기더라고요. 애초에 병원장의 가족이라면 이런 일에도 당연히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속으로는 그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 얼마나 닮았길래 저런 오해가 생겼을까 싶은 궁금증도 생겼지만 이것저것 다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던 저는 빨리 병실로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만 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저의 곁을 지켜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응급실 문이 확 열리면서 중년의 남자분이 다급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제 침대 옆에 서더니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마치 무슨 유령이라도 본 듯 놀란 표정으로 말이죠. 그런데 가슴팍에 달려있는 명찰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분이 바로 병원장님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닮았기에 사람들이 대놓고 저를 쳐다보는 건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저와 조금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옆에 있던 남편도 살짝 당황할 정도로요. 그분은 숨을 고르며 제 얼굴을 계속 쳐다보시다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제가 환자분 성함이랑 차트를 다 확인하고 왔는데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한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갑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면 뭐든 저한테 하나라도 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부탁합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3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7살 때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가서 살았어요. 그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랬군요. 사실 아까 응급실 선생님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응급실에 저와 많이 닮은 환자가 와 있다고요.
처음 보는 환자분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아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게는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일찌감치 연을 끊은 형이 한 명 있습니다. 그 흔한 안부 연락은 물론이고 생사조차 모르던 형의 이야기를 정말 뒤늦게야 알게 됐어요.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안 그래도 아까 간호사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병원장님이랑 저랑 많이 닮아서 가족인 줄 알았다고. 다들 계속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형님분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다가 30년도 더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형의 딸, 그러니까 제 조카는 살아있는데 장례 이후 고아원에 들어갔다는 것 외에는 들려오는 소식이 없다는 말을 듣고 조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찾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형이랑 연을 끊은 걸 두고두고 후회하는 중입니다. 언제라도 좋으니 조카라도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중이지요. 솔직히 저는 그 얘기를 듣는 내내 내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30여 년 전 교통사고로 두 분 다 세상을 떠났고 딸 혼자 세상에 남아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부분까지 제 인생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 가방 속에 넣고 다니는 낡은 펜던트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아원 원장님이 제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물건이라고 꼭 가지고 다니라고 주셨던 것이었어요. 그 펜던트 안에는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릴 땐 목에 걸고 다녔지만 크고 나니 목에 맞지 않아 항상 가방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었죠.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저는 가방 속에서 펜던트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펜던트 속 사진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보관을 잘해 형태 유지를 잘 시켜놨거든요.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다니던 펜던트예요.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물건이었대요. 이 펜던트를 열어보면 가족 사진이 있고요. 듣고 보니 뭔가 제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드리는 거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던 얼굴. 형이 맞아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형수님일 것이고 그렇다면 제 펜던트 사진을 본 병원장님은 휴대폰을 꺼내 빛이 발할 대로 바른 가족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펜던트 속 아버지의 모습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병원장님과 저는 정말 가족이 맞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니 실감이 거의 나지 않더라고요. 이제야 얽히고 설켜 있는 실타래들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가정사가 복잡해서 형제인 병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친척들과 의절을 하고 지내던 상태였고 그렇게 모든 가족들과 연락이 다 끊긴 후 저는 연락이 닿는 친지들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무연고로 고아원에 가게 된 것이었고 병원장님은 한참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아버지의 부고를 알게 되었으며 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것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상황은 그냥 운명의 장난이었던 것이죠. 미안하다. 내가 조금 더 빨리 형의 소식을 들었더라면, 아니, 차라리 그냥 형과 의절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 살 일도 없었을 거고 네가 고아원에 들어갈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저한테 사과 안 하셔도 돼요.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충분히 행복했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정말 건강하게 잘 지냈으니까 미안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참, 너무 내 얘기만 한 것 같네. 내 이야기는 충분히 한 것 같으니 이젠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구나.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그날 저는 병원장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양부모님께 입양을 가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아왔으며 지금 병원에 오게 된 것도 모두 양부모님 때문이라는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병원장님의 인자했던 표정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눈에 확 띄게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 진심으로 분개하셨어요. 사람의 탈을 쓰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데 우리 양부모는 양심의 가책이라곤 조금도 느끼지 못할 사람들 같다며 답답해하셨죠. 그리고 우선은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입원을 한 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이 상황이 마냥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화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게다가 평생 볼 수 없을 줄만 알았던 진짜 피가 섞인 가족까지 만나게 되다니 현실감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일단 저는 병원에 며칠 더 입원해 뇌출혈이나 추가 뇌손상이 없는지 꼼꼼히 검사를 받았습니다. 남편도 곁에 있었고 병원장님 또한 회진을 도시다가 제 병실에 들러 안부를 물어봐 주시곤 했어요. 그 과정이 조금은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뭔가 남편 다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양부모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든든한 가족이요. 그리고 며칠 후 퇴원을 하는 날 병원장님이 병실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 이혜진아, 내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양부모라는 사람들 용서가 안 된다. 너한테 그동안 해왔던 걸 생각하면 그 사람들도 충분히 벌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여. 그래서 말인데 법적 공방을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구나. 법적 공방이라면 고소 말씀하시는 거 맞죠? 이런 문제는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될 문제야. 이대로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게 되면 다음에도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보장은 누구도 할 수가 없게 돼. 혹시 아니?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테니 한번 해보자. 이런 문제는 초장에 잡아야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엄청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절 돕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병원장님이 그저 감사하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사실 퇴원 후 또 찾아오진 않을까, 난리를 치지 않을까, 남편에겐 티를 내지 않았지만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퇴원을 하자마자 소송을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경찰에 사건 접수를 진행했는데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양부모님은 예전부터 익히 봐왔던 것처럼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을 해서 교묘히 상황을 회피하는 재주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해도 그런 게 아니라고 가족끼리 오해가 있었던 거라며 상황을 뱀처럼 자연스럽게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양언니까지 가담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줬는데 제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착각을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건은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고 단순 종결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족 간의 사소한 다툼, 그리고 쉽게 화해가 가능한 일은 고소 진행이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본 남편이 모든 상황을 경찰에게 진술해 주었고 병원장님은 제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혹시나 양부모님이 찾아와서 난장판을 칠 것을 생각해서 병원장님의 배려로 남편과 함께 잠시 병원장님 소유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게 됐어요. 변호사님은 어릴 때부터 양부모 그리고 양언니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기록이나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마침 제가 보관을 하고 있던 가족 몰래 적어둔 일기와 주변 이웃분들의 증언까지 함께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당시엔 카메라 같은 걸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휴대폰도 없어서 제가 그동안 당해왔던 증거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제가 살았던 곳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 살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고 저를 위해 기억을 더듬어가며 증언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소에 어떤 표정을 하고 다녔고 한여름에도 몸에 남은 흔적들을 감추기 위해 긴팔을 입고 다녔으며 시도 때도 없이 고성이 들려오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던 것까지 다들 아주 상세히 증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녹음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고소 진행은 가능하겠지? 당시에 살고 계시던 이웃분들도 하나하나 증언을 다 해주셨고 잘 될 수 있겠지 우리? 그럼 당연하지. 많은 분들이 진심을 다해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데 잘 돼야지. 우선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하자. 그러면 그쪽에서도 알아서 반응이 오겠지. 그때 움직이면 돼. 너무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다 잘 될 거란 생각으로 천천히 움직이자. 그렇게 저희는 증거를 모두 모아놓고 다시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를 상습적으로 괴롭혀왔고 상해를 입혔단 내용까지 하나하나 다 담아서 말이죠. 이미 양부모와 양언니의 부인으로 1차 사건은 단순 종결 처리가 났지만 한 번 더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니 이번에는 경찰서에서도 가벼운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소장을 접수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증언을 해준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랬어요. 그리고 제발 과거의 기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만큼 소송에 걸린 양부모님 측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그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한 건지 저희 부부가 거칠게 행동을 했다는 식, 그래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헛소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날조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쪽 변호사님에게 은근슬쩍 거짓 정보를 흘리며 남편이 주먹을 휘둘러 우리를 공격했고 절대 법정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테니 사임하란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그런 적이 없으니 억울하고 화가 치밀었지만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화를 내지 않고 꼭 참았습니다. 저희가 흥분하면 상대방이 승소할 수 있는 더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화를 내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 양언니는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새벽마다 문자를 보내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본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 걸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해주겠다는 둥,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싸움이니 힘 빼지 말고 소송을 취하라는 둥 헛소리를 짓거렸죠. 솔직히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스트레스도 받고 잠도 제대로 못 잤겠지만 이번엔 이런 사소한 문자 내용까지도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하나 캡처해 모아두었습니다. 양부모도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전화를 걸어 감사하게도 폭언의 증거를 남겨줬어요. 너 우리가 이 일 제대로 해결하려고 돈을 얼마나 썼는 줄 알아? 너는 보안이 국선 쓴 것 같던데. 대한민국에서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는 있는 거지? 참나, 무고요? 무고라는 단어는 이런 상황에서 쓰는 게 아닐 텐데. 그거야 법정에서 까보면 알겠지. 내가 이거 끝나기만 하면 너도 그렇고 네 남편도 그렇고 싹 다 역으로 고소해버릴 줄 알아. 이것들이 법의 무서움을 모르니 이렇게 함부로 까부러대지. 나 이래봬도 법적으로는 빠삭한 사람이야. 지인들도 많고 두고 보자고. 양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지 제게 대놓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가 막힐 뿐이었죠.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도 하지 않고 저렇게 당당하게 떠들어대는 꼴이 우습기도 했고요. 저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님과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했어요. 만약 상대 변호사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 건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같은 걸 일일이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어린 시절에 대해 회상해야 했고 그 기억이 결코 유쾌하지 않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지곤 했어요. 왜 신고를 안 했냐? 왜 도망치지 않았냐는 식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다 보면 마치 제가 바보 같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질책하게 될 때도 있었고요. 그래도 변호사님이 과거에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많지 않았음을 명확히 말해주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재판 첫 기일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길에는 남편과 병원장님이 같이 동행했는데 두 사람 다 저보다 긴장한 건지 말없이 조용히 걷기만 하더라고요. 저도 굳이 말을 꺼내진 않았어요. 그냥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님이 양부모님 쪽 변호사에게 먼저 이야기를 물었고 양부모님 측 변호사는 당당하게 의뢰인은 잘못이 없고 딸을 헌신적으로 키운 죄밖에 없다는 식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법 앞에서 이렇게까지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칠 수가 있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변호사님은 아주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아원에서 입양된 이후 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가 준비되어 있으며 동네 이웃들의 증언과 병원 기록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재판장님, 저런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을 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보신 후 증거를 봐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재판장님은 상대 쪽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셨고 증거를 차분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증언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최대한 감정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어요. 혹여 눈물을 쏟거나 흥분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면 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을까 봐 걱정을 했거든요. 저는 변호사님과 연습했던 대로 어릴 적부터 집에서 어떤 식으로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는지, 학교에 제대로 나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양어머니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밥조차 주지 않고 청소와 설거지 등을 시키곤 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거나 실수하기라도 하면 가차없이 방 안에 가두기도 했고요. 저 같은 건 배울 가치도 없다며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게 했고 담임 선생님들께 거짓말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양아버지와 양언니는 옆에서 일을 방관했고 때로는 가담하기도 했어요. 저 같은 건 배울 가치도 없다며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게 했고 담임 선생님들께 거짓말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양아버지와 양언니는 옆에서 일을 방관했고 때로는 가담하기도 했어요. 야, 여긴 법원이야. 어디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증스럽게 거짓말을 해? 양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다 판사님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참 다행이었어요. 계속 소리를 지르면 제가 증언을 이어갈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 증언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해줬고 그렇게 그날의 재판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재판 일정 끝에 판사님은 길고 긴 판결문을 낭독하셨습니다. 양부모가 저에게 가한 행위들을 일부 인정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와 괴롭힘의 강도가 목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양부모님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어요. 더 혹독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랐던 제 기대에 미치진 않았지만 어쨌든 법이 이 사람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을 내린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판사님은 이 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들은 접근 금지를 준수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방해하지 말 것. 이라는 문구를 직접 읽어주셨어요. 그 한 줄 한 줄이 제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 세상에 제가 당한 고통이 허상이 아니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으니까요. 세상에, 이런 판결은 말이 안 됩니다, 판사님.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세요. 우리가 대체 무슨 잘못을 지어서 집행유예까지 받아야 하는 건데요? 억울해. 나 정말 억울하단 말이야. 변호사, 너는 수임료 다 토해낼 준비해. 잘한다고 해서 맡겼더니 실력이 아주 형편이 없구만. 양부모는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아주 바락에 바락을 거듭했고 저와 남편은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장님은 진료가 있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재판 결과에 대해선 문자로 알려드렸어요. 제가 이겼다고 말이죠. 재판이 종결된 뒤
저는 법정 밖에서 펑펑 울고 말았어요. 남편은 조용히 저의 어깨를 감싸 안아줬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가슴 한구석을 막고 있던 큰 돌멩이 하나가 사라진 것 같은 가벼움이 느껴졌어요.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누군가와 함께 상처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후 저는 휴대폰 번호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양부모님과 양언니가 어디서도 제 흔적을 찾을 수 없도록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심리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제가 오래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일상에서 불쑥불쑥 울거나 예민해지는 일이 잦았거든요. 남편도 비슷한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심리상담사 선생님은 우리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조금씩 회복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장님은 심리상담과 치료 비용을 흔쾌히 지원해 주셨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치료를 더 받아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물론 몸과 마음이 바로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잘 지내다가도 어쩌다 거울을 보거나 방에 혼자 있을 때면 아직도 스쳐가듯 과거의 장면이 떠올라 몸이 굳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예전처럼 우울 속에 영영 갇히지 않아요. 남편도 제 손을 잡아주고 병원장님 역시 제게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병원장님과 자주 만나면서 가족애라는 걸 조금씩 채워가고 있어요. 병원장님은 제게 긴 세월 동안 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사랑을 표현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처음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내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도 낯설었어요. 하지만 취미는 뭔지, 좋아하는 건 뭔지 등등 저에 대해 많이 알아가려고 하시는 병원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천천히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삼촌이라는 제겐 조금 낯선 호칭으로 병원장님을 부르며 가까워지고 있어요. 처벌을 받은 양부모님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언제 한번 삼촌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진아, 너를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히던 그 인간들을 내가 최근 길에서 마주쳤거든. 뭐하고 사는 줄 아냐? 뭐 하고 있던데요? 뭐 길바닥에서 구걸이라도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벌건대낮에 길거리에서 자기네들끼리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있더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진 모르겠더라. 그냥 소리만 빽빽 질러대서. 그래서 내가 조용히 지켜보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지나갔어. 아유, 그 인간들을 보는데 그냥 인생이 불쌍하더라. 그냥 신보 좀 곱게 쓰고 살았음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저한테 거지같이 살 거라고 그러더니 정작 자기들이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네요. 잘하셨어요, 삼촌. 한때는 저를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혔던 인간들이 그런 모습으로 길바닥에서 싸움질을 하고 있었단 이야기를 들으니 속이 통쾌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삼촌 남편과 함께 부모님이 계시는 추모공원에 다녀왔어요. 원래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제가 살았던 고아원 근처를 중심으로 추모공원을 검색하고 고인 이름을 찾으니 바로 봉안당 위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부모님을 찾아뵈러 갔습니다. 삼촌은 부모님 봉안당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미안해, 형.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내가 좀 더 빨리 찾아왔어야 했는데 이제야 찾아와서 미안해.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다가가 보려고 노력해 볼 걸 그랬나 봐. 사는 게 뭐라고. 그래도 형, 내가 그렇게 찾아다니던 조카를 이제야 만나게 됐어. 하늘에서 걱정 많이 했을 텐데 이젠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자식처럼 잘 챙길게. 저와 남편은 삼촌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진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젠 감정을 참거나 우울에 빠지진 않겠다고 부모님 앞에서 다짐했어요. 힘겨운 법정 싸움 끝에 배운 교훈은 내가 억울함을 느낄 때 목소리를 내야 하고 절대 스스로를 탓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은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말자고, 미래를 바꿀 힘은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며 항상 저를 격려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삼촌, 남편과 함께 제가 있었던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가면서 그 시절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웃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 제게 힘든 날들이 이따금씩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이미 험난한 산을 한번 넘어봤으니까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꼭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어요. 남편과 삼촌,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준 소중한 사람들 덕분에 이곳까지 버텨낼 수 있었으니까요. 부디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솔직히 완전히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말하기엔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과거에 갇혀서 절망하는 단계는 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내 삶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라도 빛은 찾아올 수 있으니 힘내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제 사연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